지금은 2026년 5월. 장소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입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회의 테이블을 맞은편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메모리를 더 달라고. 빨리! 그리고 그 요청을 받는 쪽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전용기 한 대가 인천공항을 향해 날고 있었어요. 동유럽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방산 계약 서명식에서 이 속도, 이 품질, 이 가격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한국 방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출산율 꼴찌, 청년 실업, 경제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과 실제 세계의 시선 사이에 이렇게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미국 포브스는 한국을 가리켜 신흥 초강대국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US 뉴스 2025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당당히 6위, 일본과 프랑스를 발밑에 깔고 앉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계약서로, 현금으로, 현실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드는 5가지 결정적 기둥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반도체, 변압기, 원전, 조선, 그리고 방산. 이 5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 왜 지구 반대편 건물들이 모두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되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불안하게 바라보는 그 한국이 사실 지금 이 순간 AI 시대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한국의 풍경이 달라질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회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서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프로젝트를 붙잡고 버티는 그 시간. 누군가 그거 언제 접어? 라고 비웃을 때도 그냥 묵묵히 데이터를 쌓아가는 그 시간. SK 하이닉스 안에 꼭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2015년 무렵 그 팀의 별명은 돈 먹는 하마였어요. 공식 명칭은 HBM, 고대 역폭 메모리 개발팀. 수익은커녕 웨이퍼 수천 장을 실험하다 깨먹기를 반복하던 팀이었죠. 사내에서는 과학 실험 동아리냐는 비웃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1분기 이 회사는 매출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72%, 분기 실적으로는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숫자입니다. 세계 반도체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치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HBM이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반도체는 옆으로 넓게 펼쳐서 만들어요. 그런데 HBM은 반도체 칩을 8층, 12층, 심지어 16층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층을 관통하는 초고속 데이터 통로를 수천 개나 뚫어요.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 가는 통로인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칩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만드느냐고요?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1차선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빠른 차가 있어도 막혀서 의미가 없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딱 그 꼴입니다. GPU 연산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졌는데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HBM은 바로 그 병목을 없애는 유일한 해법이에요. 2015년 그 팀이 버텨온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기술이 필요해진다는 확신이었어요. 같은 시기 세계 1위 삼성전자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2019년 메모리 한파가 닥치자 HBM은 매출 비중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전담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고 핵심 인력을 일반 D램 부서로 돌려보냈어요. 파도가 오기 전에 이미 패들링을 시작해야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서핑 선수도 파도가 생기고 나서 노를 젓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SK 하이닉스는 파도가 오기 5년 전부터 이미 바다 위에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의 HBM 세계 시장 점유율은 5762%, 삼성전자와 합치면 한국 두 회사가 세계 HBM의 약 80%를 가져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최소 2026년까지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라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은 한국이 만든다는 말이 수사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 사실이 됐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1990년대 초반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쥐고 있었습니다. 히타치, 도시바, 후지츠. 이 이름들은 그 자체로 공포였어요. 그런데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리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35년 쓰고 버리는 적당한 품질의 메모리를 원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25년짜리 초고급 반도체만 고집했어요. 분식집에 떡볶이 1인분 시키러 들어갔더니 주방에서 자꾸 풀코스 양식을 내미는 격이었죠.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대기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주말 동안 삼성전자, 현대전자현, SK 하이닉스 공장으로 향해 미세 공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일요일 밤에 다시 도쿄로 돌아가 월요일 아침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쌓아 올린 살아있는 기술이 단 몇 년 만에 한국에 이식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엘피다 메모리는 2012년 파산해 미국 마이크론에 넘어갔고 도시바는 1조 엔이 넘는 분식회계 사태와 원전 자회사 파산으로 메모리 사업부를 컨소시엄에 매각해야 했어요. 그 컨소시엄에 SK 하이닉스가 참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전수받은 그 한국 회사가 스승의 회사를 사들이는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2005년 삼성전자는 수율 83%라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감히 대량 생산에 들어가 영업이익률 30%를 찍었어요. 같은 시기 일본 엘피다는 수율 98%의 완벽한 라인을 갖추고도 영업이익률 3%에 그쳤습니다. 완벽주의가 시장 속도를 못 따라가는 순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은지 보여주는 잔혹한 숫자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가 끊기면 그냥 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기를 보내야 할 미국 전력망의 약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설비예요. 인공지능 시대의 전기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그걸 흘려보낼 핏줄이 다 녹슬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미국이 중국산 변압기를 자국 전력망에서 사실상 퇴출시켰습니다. 대형 변압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유진영 국가가 이제 사실상 한국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한국전력기기 빅4의 수주 잔고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효성중공업이 10조 원을 넘었고 HD 현대일렉트릭은 9조 원대, LS일렉트릭은 약 4조 원, 합치면 23조 원에 가까운 일감을 깔고 앉아 있어요. 2028년까지 공장 라인이 꽉 찬 상태입니다. 예전엔 변압기를 주문하면 12년이면 받았는데 지금은 무려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숙련공 부족, 원자재 공급 차질, 수요 폭증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은 2025년 매출 4조 원대, 영업이익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한때 굴뚝산업이라고 무시당하던 변압기 회사가 AI 시대의 진짜 독점 지배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기는 어디서 만들까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일반 발전소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시선이 소형 모듈 원전 SMR로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새로 짓는 대형 원전이었어요. 초기 예산 140억 달러, 완공 예정 2016년.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배관을 용접할 숙련공이 없었습니다. 설계대로 모듈을 조립할 사람도 없었어요. 공사는 67년이 늘어졌고 최종 건설비는 368억 달러로 초기 예산의 2.6배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전이 탄생한 겁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증명한 것은 하나였어요. 미국이 더 이상 자기 힘만으로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는 사실. 1980년대 미국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0%를 넘었지만 지금은 10%대 초반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용접공, 배관공, 대형 단조 설비를 다룰 엔지니어들이 미국 사회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경남 창원으로 쏠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는 세계 최대인 17,000톤 단조 프레스가 가동 중입니다. 높이 29m, 성인 남성 약 24만 명이 동시에 짓누르는 힘으로 특수 강철을 한 번에 찍어내는 거대한 기계예요. 원자로 압력 용기는 용접 하나 없이 한 덩어리로 찍어내야 합니다. 여러 조각을 이어붙이면 고압 방사선 환경에서 이음새가 약해져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유진영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한 곳뿐입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 뉴스케일, 홀텍, 엑스에너지, 미국 차세대 원전 회사들이 설계도를 들고 창원으로 옵니다. 자기들이 그린 설계를 실제 부품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2024년 7월에는 체코 정부가 새 원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같은 원전 종주국을 모두 따돌리고 26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한국 원전은 약속한 기간에 정확히 짓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안전성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미국에서 30년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는 10년 안에 끝납니다. 이제 시선을 바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LNG 운반선 중 약 75%가 한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바다 위 배 4척 중 3척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에요. 천연가스를 액체로 유지하려면 영하 162도라는 극저온 환경을 배 안에서 끝까지 잡아둬야 합니다. 기화된 가스를 다시 액화하는 장치도 필요하고요. 이 기술에서 한국은 압도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1980년 이후로 LNG선을 단 한 척도 만들지 못했어요. 세계 1위 가스 수출국이 됐는데 정작 그걸 실어 나를 배는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가격 차이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작은 컨테이너선이 약 3억 3,400만 달러인데 한국이 만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약 2억 7,200만 달러예요. 우리 배가 6배 더 많이 실을 수 있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6천만 달러 더 저렴합니다. 군함으로 가면 격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미국 이지스 구축함은 한 척에 25억 달러 이상, 9년이 걸려요. 한국의 정조대왕 함급 구축함은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5억 6천만 달러에 5년이면 진수합니다. 가격은 4분의 1, 시간은 절반 이하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군함의 정비와 일부 건조를 한국에 맡기겠다고 공식 발표한 게 결코 빈말이 아닌 겁니다. 글로벌 함정 정비 시장이 약 15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걸 감당할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순간 유럽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군비 증강이 시급한데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쌌고 독일 무기는 납기가 한없이 늦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한국 문을 두드린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2022년 7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패키지 계약,
K방산 역사상 최대의 거래였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510년을 기다려야 받는 무기를 한국은 계약 후 단 15주 만에 1000물량을 인도해버렸거든요. 폴란드 장관이 직접 이 속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K방산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목표는 2030년까지 200억 달러,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2026년 더 놀라운 예측이 나왔습니다. 방산업계 관측에 따르면 2026년 K방산 수출이 약 377억 달러, 56조 원 규모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우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에도 사실상 수출 제한이 걸렸어요. 2022년 기준 한국의 흑연 음극재 중국 의존도는 무려 93.7%였습니다. 거의 전량을 중국에 기댔던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흑연 국산화 라인을 돌리고 아프리카 광산에 투자하면서 미국 IRA 조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 공급자로 떠올랐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도 탈중국화 속도를 높이면서 미국 주도 공급망 파트너십에서 한국의 자리가 더 단단해졌어요. 놀라운 건 중국이 갈륨 수출을 막았는데도 2024년 한국의 갈륨 수입량이 오히려 2배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입처를 미리 다변화하고 비축해둔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겁니다.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 한때 세계 텅스텐 시장을 좌우하다가 중국산에 밀려 30년 넘게 문을 닫았던 폐광이에요. 지금 이 광산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광물 회사가 재개발에 들어갔고 2026년부터 본격 채굴이 재개될 예정이에요. 워싱턴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꽃이 더 화려하게 핍니다. 누군가 자원으로 한국을 압박하려 할 때마다 그게 오히려 한국의 잠재력을 깨우는 불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포브스는 다음 세대 초강대국은 문화적 리더십이 결정할 것이며 한국이 그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영국, 일본 같은 전통문화 강국을 이미 제쳐버렸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 외국인이 한국 라면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결국 한국으로 여행을 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종합지표도 그걸 뒷받침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2024년 강대국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6위, 영국, 프랑스를 제쳐버린 결과예요.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1,6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6년에는 1,880억 달러로 다시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변압기, 원전, 조선, 방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전부 AI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물리적 기반들입니다. AI의 두뇌인 HBM, 그 두뇌에 피를 보내는 변압기, 그 피를 만들어내는 원전, 원료를 실어 나르는 LNG선, 그리고 불안한 세계를 지키는 K방산. 이 5가지가 빠지면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화면 속 그림 조각에 불과합니다. 코드 한 줄은 하루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장의 웨이퍼를 깨먹으며 쌓아올린 10년, 영하 162도를 견디는 LNG 탱크, 17,000톤 프레스로 찍어내는 원자로 부품은 절대로 복사할 수 없어요.
지도를 가진 사람과 눈을 가린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뛰는 경주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도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숙련공 부족, 원천 기술의 미국 의존성,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부활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세계의 거물들이 한국을 잡고 우리 기업들과 손을 잡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AI 시대의 물리적 기반 자체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브스가 한국을 초강대국이라 부른 건 절대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행동의 속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AI 시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반도체인가요? 방산인가요? 원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힘이 숨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